소크라테스의 변론은 진실과 거짓의 대립을 다룹니다. 그는 아테네 시민들에게 자신의 오해를 풀고 진리를 전하고자 하며 질문을 통해 스스로의 무지를 인식하게 만듭니다. 이 과정에서 인간의 지혜와 무지에 대한 깊은 성찰을 전달하며 진정한 지혜란 자신의 무지를 깨닫는 것임을 강조합니다. 결국 소크라테스는 영혼을 선하게 만드는 것의 중요성을 알리며 물질적 부와 권력에 대한 집착을 비판합니다. 철학적 사유를 통해 독자에게 진정한 지혜의 의미를 고찰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그 핵심 내용에 대해서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챕터 1. 소크라테스의 변명 크리톤 파이돈 향연. 소크라테스의 변론. 소크라테스는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로 그의 사상과 변론은 오늘날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특히 그의 변명은 그가 법정에서 자신을 변호하는 과정에서 드러나는 철학적 사유와 인간, 존재에 대한 깊은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소크라테스의 변명은 기원전 399년에 아테네에서 일어난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는 신을 믿지 않고 젊은이들을 타락시킨다는 이유로 고발당했습니다. 이러한 기소는 당시 아테네 사회의 정치적, 사회적 상황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아테네는 민주주의 체제를 갖추고 있었지만 소크라테스의 비판적인 태도는 많은 사람들에게 불편함을 주었습니다. 그는 진리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사회의 규범과 가치에 도전했기 때문에 결국 기소당하게 된 것입니다. 변론의 내용은 매우 흥미롭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자신이 고발당한 3가지 죄목에 대해 상세히 반박합니다. 그는 자신이 진실을 말하고 있으며 고발자들이 그와의 대면을 피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는 웅변가가 아니라 진정한 지혜를 추구하는 철학자임을 강조하며 자신의 사상과 신념을 굽히지 않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그가 진리를 얼마나 소중히 여겼는지를 보여줍니다. 소크라테스의 철학적 입장은 그의 변명에서 더욱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그는 무지의 지혜라는 개념을 통해 자신이 아는 것이 없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진정한 지혜라고 주장합니다. 이는 인간 존재의 한계를 인정하고 끊임없이 질문하고 탐구하는 자세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는 진리를 찾기 위해서는 자신의 무지를 인정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소크라테스의 변명은 현대 사회에서도 여전히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그의 사상은 개인의 자유와 진리 탐구의 중요성을 일깨워줍니다. 우리는 소크라테스처럼 진리를 추구하고 사회의 규범에 도전하는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그의 변명은 단순한 법정에서의 변론이 아니라 인간 존재와 삶의 의미에 대한 깊은 성찰을 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크라테스의 변명에 대한 비판과 해석도 다양합니다. 일부 학자들은 그의 변론이 지나치게 이상적이라고 비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의 사상은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으며 그의 유산은 오늘날에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단순한 철학자가 아니라 인간 존재의 본질을 탐구한 위대한 사상가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챕터 2. 소크라테스의 변론의 진실. 소크라테스는 아테네 시민들에게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혼란을 겪었다고 주장하며 자신을 모함한 사람들의 말이 진실하지 않다고 강조하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말을 잘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상대방의 주장이 거짓임을 즉시 증명할 수 있다고 언급하였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소크라테스는 자신의 변론이 단순한 언변의 기술이 아니라 진실을 전달하기 위한 노력임을 강조하였습니다. 변론의 주요 내용은 소크라테스가 청년들을 타락시키고 국가가 믿는 신을 믿지 않는다는 이유로 고발당한 사건을 중심으로 전개됩니다. 그는 자신이 청년들에게 진리를 가르치고 그들이 스스로 생각하도록 유도하는 것이지 결코 그들을 타락시키려는 의도가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자신의 철학적 탐구가 아테네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믿었습니다. 소크라테스의 변론 방식은 매우 독특합니다. 그는 법정에서의 변론이 처음임을 밝히며 자신의 변론 방식에 대한 비판이 아닌 내용에 집중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는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을 사용하였으며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다양한 예시와 질문을 활용하였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청중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고 그의 철학적 사유를 더욱 돋보이게 하였습니다. 법정에서 진실을 말하는 것은 재판관과 배심원의 미덕과 관련이 있다고 소크라테스는 주장하였습니다. 그는 진실이야말로 정의를 실현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믿었으며 법정에서의 변론이 단순한 개인의 생존을 넘어서 사회의 도덕적 기준을 세우는 데 기여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이러한 그의 주장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소크라테스의 변명은 단순한 변론을 넘어 그의 철학적 사유와 인간 존재에 대한 깊은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그는 진리를 추구하는 것이 인간의 본질적인 의무라고 믿었으며 이러한 사상은 후대의 철학자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현대 사회에서도 소크라테스의 사상은 여전히 중요한 논의의 주제가 되고 있으며 진실과 정의에 대한 탐구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챕터 3. 소크라테스에 대한 변론의 시작. 소크라테스는 아테네에서 철학을 하던 인물로 그의 변론은 BC 399년에 이루어졌습니다. 이 시기는 아테네가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있었던 시기로 소크라테스는 국가의 신들을 믿지 않고 청년들에게 나쁜 영향을 미쳤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소크라테스는 자신의 변론을 시작하게 됩니다. 소크라테스는 자신에 대한 고발이 단 하나도 진실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그는 자신을 고발한 자들이 악의적으로 자신을 비방했으며 그중 다수는 모함을 믿고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한 사람들임을 강조합니다. 그는 이러한 비난에 대해 반론을 제기할 기회를 제대로 갖지 못했다고 설명합니다. 고발자들의 주장을 직접 듣고 반박하지 못한 점이 그의 변론에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소크라테스는 자신의 변론이 아테네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를 바라지만 그 과정이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고백합니다. 그는 자신의 철학적 사유를 통해 진리를 추구하며 진정한 지혜는 자신이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아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소크라테스는 단순히 변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철학적 신념을 바탕으로 진리를 찾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소크라테스의 변론은 단순한 법정에서의 변론을 넘어 그의 철학적 사유와 인간 존재에 대한 깊은 성찰을 담고 있습니다. 그는 인간의 도덕적 가치와 진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러한 가치가 사회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이야기합니다. 그의 변론은 단순히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아테네 사회의 도덕적 기준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하는 계기가 됩니다. 소크라테스의 유산은 그의 사후에도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그의 철학적 사유는 후대의 철학자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으며 그의 변론은 인간 존재와 도덕적 가치에 대한 깊은 성찰을 제공하는 중요한 문헌으로 남아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단순히 철학자에 그치지 않고 인간 존재의 의미를 탐구하는 사상가로서의 위치를 확립하게 됩니다. 이처럼 소크라테스의 변론은 단순한 법정에서의 변론을 넘어 그의 철학적 사유와 인간 존재에 대한 깊은 성찰을 담고 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으며 철학적 사유의 중요성을 일깨워줍니다. 챕터 4. 소크라테스와 교육의 필요성. 소크라테스의 교육 철학은 인류 역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는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내면을 탐구하고 스스로 깨닫게 하는 교육 방법을 강조했습니다. 지금부터 소크라테스의 교육 철학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1단계. 소크라테스의 교육 철학개요. 소크라테스는 교육을 통해 인간이 자신의 무지를 깨닫고 도덕적 가치와 덕목을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교육의 목적이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스스로 생각하고 성찰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철학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하며 많은 교육자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2단계.
소크라테스의 교육 방법. 소크라테스는 대화법, 즉 소크라테스식 대화법을 통해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그는 질문을 통해 학생들이 스스로 답을 찾도록 유도했습니다. 이러한 방법은 학생들이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고 비판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그는 나는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안다는 겸손한 태도로 학생들에게 무지를 깨닫게 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3단계. 소크라테스와 갈리아수의 대화. 소크라테스는 갈리아수와의 대화에서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갈리아수에게 만약 그의 아들이 맹아지나 송아지였다면 적절한 교육자를 구했을 것이라고 지적하며 인간에 대한 교육도 마찬가지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교육이 단순한 지식 전달이 아니라 인간의 본질을 이해하고 발전시키는 과정임을 나타냅니다. 4단계. 소크라테스의 전문 지식에 대한 고백. 소크라테스는 자신에게 전문 지식이 없음을 고백했습니다. 그는 만약 그 지식이 있었다면 자부심을 느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그가 진정한 지혜는 자신의 무지를 인식하는 것에서 시작된다고 믿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는 지식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도 그 지식이 자신에게 없음을 솔직하게 인정하는 겸손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5단계. 소크라테스의 비방과 중상모략. 소크라테스는 자신의 발언이 진실만을 담고 있음을 강조하며 자신이 받은 비방과 중상모략에 대해 설명할 기회를 요청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철학적 신념과 교육 방법이 비난받는 이유를 이해하고 이를 통해 더 나은 교육을 위한 기회를 찾고자 했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그가 진리를 추구하는 철학자임을 잘 보여줍니다. 6단계. 소크라테스의 교육의 필요성. 소크라테스는 교육이 단순한 지식 전달이 아니라 인간의 도덕적 가치와 덕목을 키우는데 필수적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는 교육을 통해 개인이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중요한 메시지로 교육의 목적이 단순한 직업 준비가 아니라 인간의 품성을 기르는 데 있음을 상기시킵니다. 7단계. 소크라테스의 교육 철학의 현대적 의미. 소크라테스의 교육 철학은 현대 교육에서도 여전히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그는 학생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질문하고 탐구하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접근은 오늘날의 교육에서도 여전히 유효하며 학생들이 비판적 사고를 기르고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소크라테스의 교육 철학은 단순한 지식 전달을 넘어 인간의 본질을 탐구하고 도덕적 가치를 배우는 과정임을 강조합니다. 이러한 철학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교육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챕터 5. 소크라테스의 지혜에 대한 설명. 소크라테스는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로 그의 지혜는 단순히 지식의 양이 아니라 인간 존재에 대한 깊은 이해와 성찰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는 나는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안다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이는 그가 진정한 지혜는 자신의 무지를 인식하는 것에서 시작된다고 믿었음을 보여줍니다. 소크라테스의 변명에서 그는 자신의 지혜를 방어하며 아테네 시민들에게 진리를 추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합니다. 그는 자신이 아테네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주장했지만 이는 그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는 자신이 무지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점에서 진정한 지혜를 가지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러한 관점은 그가 철학적 대화를 통해 사람들에게 진리를 깨닫게 하려 했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크리톤에서는 소크라테스가 법과 정의에 대한 자신의 신념을 지키기 위해 죽음을 선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는 자신의 원칙을 지키는 것이 진정한 지혜라고 생각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인간적인 지혜가 단순히 생존을 위한 것이 아니라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을 사는 것에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신념을 지키기 위해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 길을 선택했습니다. 파이돈에서는
영혼의 불멸성과 진정한 지혜에 대해 논의합니다. 소크라테스는 죽음이 육체로부터 영혼을 해방시키는 과정이라고 설명하며 해방된 영혼이 진정한 존재의 세계로 나아간다고 주장합니다. 이는 그가 지혜를 단순히 지식의 축적이 아니라 영혼의 성장과 발전으로 이해했음을 보여줍니다. 그는 진정한 지혜는 영혼의 상태와 깊은 연관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향연에서는 사랑과 지혜의 관계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소크라테스는 사랑이 진정한 지혜로 나아가는 길이라고 주장합니다. 사랑은 인간을 더 나은 존재로 만들고 진리를 추구하게 하는 원동력이라고 그는 믿었습니다. 이러한 관점은 소크라테스가 인간의 감정과 이성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지를 깊이 이해하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소크라테스의 지혜는 현대 사회에서도 여전히 중요한 교훈을 제공합니다. 우리는 종종 지식의 양에 집착하지만 진정한 지혜는 자신의 무지를 인식하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을 사는 데 있습니다. 소크라테스의 철학은 우리에게 깊은 성찰을 요구하며 인간 존재의 의미를 탐구하게 만듭니다. 마지막으로 소크라테스의 지혜는 단순한 철학적 사유에 그치지 않고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을 제공합니다. 우리는 그가 남긴 지혜를 통해 더 나은 인간이 되고 진리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챕터 6. 1. 소크라테스의 지혜에 대한 고찰. 소크라테스는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로 그의 사상은 오늘날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인간적인 지혜를 지니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보다 뛰어난 지혜를 가진 이들이 존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그의 철학적 탐구는 델포이의 신탁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델포이 신탁은 소크라테스에게 소크라테스보다 더 지혜로운 자가 없다는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이 신탁은 소크라테스에게 큰 충격을 주었고 그는 이 메시지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지혜로운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정치가, 시인, 장인 등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을 만나 그들의 지혜를 평가하고자 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정치가와의 대화에서 그들이 자신이 가진 지혜를 과신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정치가는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자신이 지혜롭다고 믿었지만 소크라테스는 그들이 진정한 지혜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시인과 장인과의 대화에서도 그들은 자신이 지혜롭다고 생각했지만 소크라테스는 그들이 무지하다는 것을 드러내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소크라테스는 많은 비난과 모함을 받았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지혜가 무엇인지 그리고 자신이 왜 지혜롭지 않은지를 설명하려 했지만 그로 인해 많은 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지혜를 드러내기보다는 타인의 무지를 드러내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는 그가 진정한 지혜를 찾기 위한 여정에서 겪은 고통이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신만이 진정으로 지혜롭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인간의 지혜는 한계가 있으며 오직 신만이 모든 것을 아는 존재라고 믿었습니다. 이러한 그의 사상은 인간의 겸손함을 강조하며 우리가 얼마나 무지한지를 깨닫게 합니다. 그는 너 자신을 알라라는 명언을 통해 자신의 한계를 인식하고 진정한 지혜를 추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소크라테스의 철학적 유산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의 사상은 인간 존재의 본질과 지혜의 의미에 대한 깊은 고찰을 제공합니다. 우리는 소크라테스의 지혜를 통해 자신을 돌아보고 진정한 지혜가 무엇인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의 철학은 단순히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현재와 미래에도 여전히 유효한 교훈을 제공합니다. 소크라테스의 지혜에 대한 고찰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그는 지혜를 찾기 위해 끊임없이 질문하고 대화하며 자신의 무지를 인정했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중요한 가치로 여겨집니다. 우리는 소크라테스의 철학을 통해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챕터 7. 소크라테스의 지혜 탐구 과정. 소크라테스는 기원전 469년경 아테네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평생을 지혜를 추구하며 살았고 그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의 철학적 탐구는 단순한 지식의 습득이 아니라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진리를 찾는 과정이었습니다. 이러한 탐구는 그가 델포이의 신탁을 접하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1. 델포이 신탁과 소크라테스의 반응. 소크라테스는 델포이의 신탁을 통해 소크라테스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이 없다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 신탁은 그에게 큰 혼란을 안겼습니다. 그는 자신이 정말로 지혜로운지에 대한 의문을 품게 되었고, 이를 검증하기 위해 지혜롭다고 소문난 사람들을 찾아가 대화를 나누기로 결심했습니다. 2. 소크라테스의 대화와 지혜의 검증. 소크라테스는 아테네의 여러 인물들과 대화를 나누며 그들의 지혜를 검증했습니다. 그는 정치가, 시인, 철학자 등 다양한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었지만 그들이 실제로는 지혜가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는 그들이 자신이 아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있다고 믿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무지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3. 무지의 자각과 진정한 지혜. 소크라테스는 이러한 경험을 통해 나는 아무것도 모르지만 그 사실을 인식하고 있다는 점에서 더 지혜롭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는 무지를 자각하는 것이 진정한 지혜의 시작이라고 믿었습니다. 이는 그가 지혜를 탐구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교훈이었습니다. 4. 소크라테스의 철학적 유산. 소크라테스의 철학은 그의 제자 플라톤을 통해 후세에 전해졌습니다. 그의 사상은 서양 철학의 기초가 되었으며 질문을 통해 진리를 탐구하는 방법론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소크라테스는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스스로 생각하고 질문하도록 유도했습니다. 5. 소크라테스의 지혜 탐구가 현대에 주는 교훈. 소크라테스의 지혜 탐구 과정은 현대 사회에서도 여전히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이 알고 있다고 믿는 것에 안주하게 되지만 소크라테스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질문하고 탐구하는 자세를 잃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그의 철학은 우리가 진정한 지혜를 찾기 위해 스스로를 돌아보고 무지를 자각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깨워줍니다. 소크라테스의 지혜 탐구는 단순한 철학적 논의에 그치지 않고 우리 삶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중요한 교훈이 됩니다. 그의 사상을 통해 우리는 더 나은 삶을 위한 지혜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소크라테스의 지혜 탐구 과정은 단순한 지식의 습득을 넘어 진정한 지혜를 찾기 위한 여정임을 알 수 있습니다.